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두의 세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영효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이제 모두의 세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상 살아가면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세금은 뭐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세금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그 세금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 주제로는 이 세금을 납부하는 공동체 생활이라고 잡아서 오늘 강의는 크게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우리 밀접하게 세금과 관련되어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선 첫 번째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분들, 대체로 청년분들, 그리고 은평구에 사시는 청년분들이 많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직장이 있으실 텐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것은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을 받았을 때 연말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잘 모르는데,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또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이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실제로 소득을 버시고 그 소득에 대해서 소비도 있겠지만 저축도 해야 되고, 혹은 대출을 했다 그러면 그 부채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금융 상식 정도 수준의 세 번째는 일상생활과 금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 조세. 세금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조세라고도 하는데, 이 조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에 대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세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게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그 납부한 세금, 나는 세금을 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금은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공공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런 재원 없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즉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바로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러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국방이라든지 치안 이런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 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주된 재원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은평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중앙정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이런 여러 가지 구들, 뭐 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국세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이는 것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나 지방 정부가 이러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걷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고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이제 국민의 의무, 그러니까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이고요. 사실은 의무이면서 또 권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소득을 버는다든지 아니면 뭐 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세금을 이만큼 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당하게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뭐 의무에 반대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에 있어서는 동시에 보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아서 부족해진다. 그러면 실제 재원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고속도로라든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그 공공 서비스 혜택, 특히 가장 뭐 치안도 있고요, 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세금이 이런 식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금 없는 나라의 진실이라고 해서 나우루의 비극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30년 전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남태평양에 나우루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그러니까 인구도 10,000명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섬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광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새들이 다니면서 이제 오물을 싸고 그 오물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물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좀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되고 필요하다 보니까 이 인광석을 팔아서 지금 수익이 났고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이런 데서 그 오일머니라고 하듯이 석유가 나와서 이제 부유하게 되듯이 여기도 이런 인광석이란 광물을 가지고 한때 세계 2위, 그러니까 뭐 국민 평균 소득이겠죠. 세계 2위의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당시에 아마 한 80년, 90년 될 텐데 한국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나우루 공화국은 미국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았죠. 그렇게 재원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국민들 뭐 10,000명 정도 되는 국민들에게 세금도 걷지 않고 뭐 의료, 교육 이런 것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집까지 심지어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이라는 건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이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재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세금도 걷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되었지만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국민들은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자신의 뭐 노동력을 투입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광석 생산이나 수출이 감소가 되니까 결국 뭐 세금도 없고 그래서 나라의 기능이 대부분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은 사실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근로소득이든 아니면 뭐 사업소득이든 소득을 벌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뭐 아까울 수도 있고 비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국민들이 낸 세금이 모여서 결국 그 세금의 혜택이 뭐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든 해서 결국 발전이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이런 그 나우루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공동체가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과 요금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세금은 이런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능력원칙, 편의원칙 이렇게 되는데요. 능력원칙은 뭐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뭐 이런 거고요. 편의원칙은 어떤 혜택을 많이 보면 그거에 따라서 내는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크기에 비례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뭐 직접적으로 다 뭐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세가 아니라 정확한 건 전기요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기세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요건에 충족돼서 그렇게 내는 건데 전기는 사용한 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기세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는 거죠. 근데 세금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급여 명세서나 이렇게 보시면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는 세금이 왜 내야 되고 세금이 어떻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의 발생 이 부분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근대 사회부터 세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금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시 사회부터도 조금 그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개인이 다 소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구성원들로부터 뭐 경비를 얻어서 공동의 경비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초반에는 이제 뭐 공동의 삶을 위해서 세금 식으로 뭐 처음엔 세금은 아니겠죠. 조금씩 내다가 일정한 규칙을 갖추면서 세금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원전 4,000년이면 매우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거둬야 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삼국시대의 조용조라고 해서 조는 그 토지 면적 이런데 용은 우리 용역을 부역으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조는 뭐 특산물 해서 이 조용조부터 세금의 형식이 갖춰져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 이 창문세는 좀 많이 유명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뭐 소득을 공개하는 걸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공개가 안 되면 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안을 한 게 집이 크면 클수록 더 부자일 거다. 그러면 집이 크면 창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창문을 세기가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창문이 많으면 부자일 거고 창문 많은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뭐 이런 영국 쪽에 가보면 예전부터 지금 이어져 온 집은 창문이 뭐 시멘트나 이런 걸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내니까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좀 약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창문세를 도입했는데요. 폭에, 그러니까 개수가 아닌 폭에 따라 폭이 넓을수록 많이 세금을 내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럽 특히 프랑스 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면 폭은 좁아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탈세하고 절세가 있는데 탈세는 아예 세금을 회피해서 조작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고요. 절세는 뭐 사실 이것도 탈세와 절세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절세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세금 세법에 규정된 거에 의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줄이는 것을 이제 절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로서 연말정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 과세 표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그 소득 공제, 그다음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소비를 하면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이제 국세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또 내국세와 관세. 관세는 오늘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세는 여러분들 뭐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럼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고요. 지방세는 도,
그리고 시군세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있는데 보시면은 직접세, 간접세에서 뭐 소득세, 법인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는 뭐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담배소비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과 밀접하게 보이는 거는 국세에서 소득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뭐 과자, 음료수, 그 다음에 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10%씩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내는 세금에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자영업 하시는 분은 크게 내는 게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그 소득세를 볼 수 있고요. 소득세는 각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을 내는 것을 소득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뭐 법인, 그러니까 회사에 다닌다. 그럼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는 인격을 부여하고요. 그 법인에 내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식당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인데 VAT 미포함 그러면 난 10,000원인 줄 알고 밥을 먹었는데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11,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1,000원이 바로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의 10%를 내는.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에 최종 소비자가 10%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운송업에 종사하는 삼촌이 내는 유류세. 뭐 유류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들 빨간 글씨를 보시면 교통시설을 확충하거나 뭐 환경보전 이런 것을 통해서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류세도 있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많은데요. 일상생활에 살면서 이게 세금이었어? 내가 세금을 내고 있었어? 모르면서도 사실 연관된 세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보석, 승용차 이런 약간 그 사치세라고 예전에 사치세라고 뭐 소위 표현이 됐었는데요. 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이제 개별 소비세고요. 여러분들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술에도 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구성 내역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뭐 권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이 사실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1,000원인데 세금이 500원이 넘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세나 담배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는 뒤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뭐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건 이제 목적세라고 해서 교육 발전, 그다음에 농업의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고요. 이거는 뭐 교육세라고 해서 따로 걷고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기타 세금의 서택스, 부가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역을 자세하게 모르면 내가 세금을 냈는데도 이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내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로 뭐 세뱃돈에서 세금이 매겨질까요? 정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세금을 매기긴 매겨야 돼요. 다만 우리가 뭐 세뱃돈 받았다고 신고하고 그것을 뭐 여러분들 세뱃돈 받았다고 신고한 경우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이제 그 증여라고 하거든요. 뭐 A가 B에게 증여하는.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각각 이런 공제는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거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는 5천만 원. 그런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초과하면은 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뭐 세율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20% 정도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는 증여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결혼할 때 자금을 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증여에 있어서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득세 이런 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었다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도 해야 되지만 사실 부과, 즉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 추징을 하거나 추징을 하게 되면 가산세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증여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제액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친인척으로는 1,000만 원. 그래서 세뱃돈 같은 경우에 뭐 1,0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을 실질적으로 뭐 신고해서 납부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증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단히 볼게요. 국세 세목 구성해서 보시다시피 세금이 한 300조 정도 조원 거치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거의 대부분이죠. 나머지 세금들이 쭉 이 정도 구성을 하고 있다. 물론 국가 예산이 40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국세가 300조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 말고도 뭐 세외 수입이나 뭐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그런 다른 것들도 이제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400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듯이 국세는 3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세금이죠. 지방세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류, 제가 아까 세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유류에는 이제 휘발유에 보시면은 뭐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해서 지금 1리터 기준인데요. 뭐 6월 달이니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볼 때 한 뭐 요즘에 한 1,300원에서 뭐 1,600원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세금이 859원이면 거의 절반 정도 되죠.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원래 원가에 세금이 많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 그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이 금액이 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기사에서도 뭐 세금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유도 뭐 이 정도 되죠. 조금 부담은 줄지만 624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가 뭐 해롭긴 한데 그래도 좀 피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그 불을 붙여서 피우는 것을 이제 일반 담배, 관련 담배라고 하는데요. 보통 요즘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4,5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돼요? 보시면 총 조세 부담 3,323원 이 정도나 지금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련된 세금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만 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 뭐 그 보건복지부 관련된 재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서 3,323원 정도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가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뭐 좀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세금이나 아니면 이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이런 부담금들이 많이 붙어서 실제 우리가 소비할 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실 뭐 소비를 하면서 이런 부담금이나 세금, 재원으로 또 기여를 하는 거죠. 전자담배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별 소비세나 담배 소비세 이 부분이 전자담배가 좀 낮았어요. 낮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관련연과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나 담배 소비세 이쪽 부분이 또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담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중이 큰 게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한 3,000원 정도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맥주하고 탁주, 이거는 최근에 이제 종가세에서 뭐 종량세로 변화가 됐거든요. 종가세라는 것은 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종량세는 술의
뭐 리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양이나 수에 따라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나 그다음에 뭐 탁주, 우리 막걸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그런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조세 부담이 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담배는 세금이 많이 붙었는데 지금 보시면 술 같은 경우는 주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되죠. 네,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막걸리도. 근데 막걸리는 우리 어떻게 보시면 알다시피 맥주나 생맥주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죠. 네,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경우가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 가격이 좀 낮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에 뭐 아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모르고서 그냥 소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 정도는 알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는 거 한번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만큼 또 뭐 많이 소비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 두 번째 이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단 보시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은 또 우리 국민이 뽑은 뭐 국회의원 즉 국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그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는 살림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법 보이시죠? 이 세법이 바로 이제 그 조세 법률주의 법입니다. 정해진 법 해서 세법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거든요. 뭐 소득세법, 뭐 그다음에 뭐 그 부가가치세법 각각 또 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세하게 세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종목, 세율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매년 개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요. 뭐 정부에서도 뭐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고 그럼 그것을 다 바꾸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논의를 거쳐서 바꿀 것들은 이제 그 세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 해부터 바뀐 것으로 시행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제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그러면 이제 부담하는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 내는 게 공평한 것이냐 이거는 사실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례는 무엇이냐면 지금 뭐 범죄가 발생하니까 방범 순찰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재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평하게 똑같이 내느냐? 아니면 소득이 많은 이건 능력 원칙이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 내는 것과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 내는 것 이것은 사실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누진 소득세율이라고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부담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소득세,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누진 소득세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지금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벌을 때는 세율을 적게 하고요. 뭐 10% 하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점점점 증가해서 뭐 30%, 40% 이런 식으로 세율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네, 그런 것 이런 식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세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에 내는 세금들은 보통 이렇게 하지만 소비하는 거에 내는 세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하는 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지불 능력을 갖고 있으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이다 하고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라 해요. 그래서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세 제도 즉 세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공평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원칙들로 조세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택 보는, 이거는 이제 편익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혜택을 많이 보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요금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익 원칙, 누리는 혜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러니까 도로에서 도로 주행을 할 때 내는 세금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고속도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누리는 혜택, 도로가 깔려서 거기를 지나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라 살림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이 이제 실행이 돼서 우리 각 정부라든지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부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출 예산 지금 한 428조 2018년 기준으로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앞으로 복지 쪽, 사회복지 쪽에 대한 지출이 크고, 그래서 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즘에 또 그 세금을 조금 뭐 부담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나라에서 그 이제 요즘에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지금보다도 또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좀 이렇게 저소득층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것들을 건설할 때도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뭔가 지원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 이게 지금 우리 2013년부터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300만 원까지, 다만 총 급여액이 이와 같이 좀 단독 호벌이,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근로장려금이 있고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0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은 그 부부 합산 소득이 4천 이하였을 때, 그리고 뭐 재산 요건, 기타 요건이 갖춰지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이건 이제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이때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심사 거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 9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우리가 낸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근로소득을 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세금을 지급을 할 때 월급을 지급을 할 때요.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일정 부분 뗍니다. 근데 이거는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이세액표는 이 정도 소득을 벌면 뭐 이 정도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놓은 뭐 엑셀로 쭉 그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뭐 소득이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세금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전소득, 세후소득이라고 하는 게 월급에서는 뭐 4대 보험도 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세금도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정확한 세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그 개인이 소비를 얼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비한 것들, 즉 여기 보시면 화면 보시면 그 소득 공제 있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이러한 항목들이 개인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뭐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럼 자료를 제출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결정세액이 있거든요. 결정세액이 뭐 회사의 뭐 A, B, C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미리 지급한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해서 그 개인이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급한 세금보다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이 적어요. 그러면 돌려받는 거고요. 지금 정한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이
미리 회사에서 낸 세금보다 많다. 그럼 개인이 더 세금을 내야 되고, 그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결정세액이 결정되는 거고요. 바로 마지막에 보시면 이 기납부세액 있죠. 이 기납부세액이 회사에서 미리 지급한 세금이 돼요. 그래서 납부하거나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은 이게 이제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보시면 여기 근로소득 공제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또 소득 공제가 있어요. 소득 공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이 소득 공제 부분에 있어서 제외를 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내는 건데요.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 근데 이제 1,200에서 뭐 4,600이다 그러면 15%. 화면에 보이듯이 쭉 해서 5억 초과되면 42%. 이게 바로 누진세율이에요. 즉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을 많이 번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세율 체계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뭐 인적공제에서 기본적으로 뭐 1인당 150만 원, 그 다음에 뭐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 하면은 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에서 보험료, 주택자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소득공제,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이런 것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 해서 뭐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연금 저축 납입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세액공제, 세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있어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세액공제고요. 지금 보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다음에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한도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되는 의료비가 지금 보이시다시피 치료 목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뭐 보청기 구입,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같은 시력 보정료 이것도 50만 원 한도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외되는 거는 미용이나 성형수술 이런 거, 그다음에 단순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거 이런 것들은 제외가 돼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지불한 의료비,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소비를 함에 있어서 이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되는 쪽으로 소비를 하면 나중에 세금을 계산을 할 때 그만큼 좀 세이브가 되겠죠. 절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15%까지 돼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전액이 되는 거고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유치원이나 초중고, 그다음 대학생 이게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축과 세금 해서 여러분들 저축을 하면 나중에 이자 소득을 받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14% 그리고 거기에 10%만큼은 또 지방세로 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5.4%씩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조합 및 예탁금, 흔히 뭐 농협 이런 데 있죠. 여기에는 한 3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납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과세 저축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시면 이런 비과세 되는 저축을 꼭 이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우대 종합 저축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 저축, 그래서 그 지금 연 700만 원까지, 대신에 이제 이런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당장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은퇴 시점에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금 저축입니다. 그다음에 청약 저축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이런 것들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여윳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든지 하면 이런 저축 부분도 꼭 가입을 하셔서 세금 절감과 함께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그 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보장성 보험은 없지만 저축성 보험은 똑같이 우리 15.4%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뭐 10억 원, 3억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 부분에 해당이 하고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증권을 거래하잖아요. 그럼 한번 거래하면 그 거래한 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그게 바로 증권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은 0.3%,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5% 거래함에 따라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 하시는 분 할 텐데 이런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이건 거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사실 그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제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데 연말 가면은 연말정산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공부하고 해야 되느냐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국세청에서 이 홈택스라는 것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일단 들어가시려면 공인인증서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화면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공개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 잠시 틀어드릴게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 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 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합니다.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한 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공제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 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 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후에 조회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간소화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간단하게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 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 도움 정보에 공제 항목별 상세 설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에 도움 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 그래프에는 공제 항목별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 한도, 문턱 변화 보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공제 항목의 한도 금액 변화 및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 금액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이 예상하는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란에는 우리가 전 단계에서 확인했던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서 반영되며 간소화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공제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도록 합니다.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결정 세액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화면 잘 보셨나요? 국세청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세액을 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도 홈택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택스를 좀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세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공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아두시고 뭐 꼭 그쪽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만 소비한다고 하면은 좀 현명하게 그러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소득 혹은 저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일단 그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소득을 벌으니까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혹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부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 이 금융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금융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금융이. 세금도 그렇지만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 참고 문헌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지금 화면에 하단에 나오는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는 이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은 이제 국세청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여기에 그 제목을 적어놨고 이런 제목 적으면 뭐 여러 가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만 치면은 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금융은 개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일단 자금 거래 중개를 하고요.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요. 왜냐면 내가 돈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자금을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자금을 맡겨야 될 때 이럴 때 금융이 좀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자산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지표를 몇 가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금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돈의 뭐 사용료 혹은 내가 돈을 맡기면 그 맡긴 거에 대한 우리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여러분들 뭐 경제학의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다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가요. 그리고 공급이 많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반대는 또 반대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오른다. 그럼 금리 변동은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저축은 늘어나는데 대신에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빌릴 때 내야 될 이자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즉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가니까 투자는 좀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금리를 세계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금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주식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요. 지금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최근에 그 BTS가 소속된 기업이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상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럼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유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는 발행 시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유통 시장이 존재합니다. 유통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라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이런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로 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주가 지수 뭐 2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바로 기준 시점이 100이에요. 그럼 그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느냐. 그럼 지금 2000포인트라고 하면 기준 시점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1980년대, 90년대 초반, 80년대 정도일 겁니다. 그럼 그때가 100이었거든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 2000포인트다. 그러면 20배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지수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뭐 코스피나 코스닥 기업의 그 경제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경제 상황의 바로미터다. 다음으로 환율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원화와 외화의 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달러를 보시면 뭐 이런 달러의 수요가 올라간다. 그럼 환율이 상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러 공급, 뭐 돈을 많이 찍어내요. 그러면 또 환율 공급이 많으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환 비율이니까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그 원화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해외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환율의 추세를 감안을 해야 유리하다는 환전할 때도 이 환율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즉 환율은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 금융부채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간단한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애는 지금 이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청년기라서 지출보다는 수입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부채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형성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한 60세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은퇴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지출이 더 늘어나죠. 수입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은 우리 은퇴 후 시점을 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잘 저축 혹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대안 중에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 위험과 수익,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원금을 손실 볼 위험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안정성이나 유동성은 높아요. 그때그때 또 찾을 수 있고요. 다만 수익성은 낮죠. 요즘 예금 이자율이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또 위험이 점점 늘어날수록 사실 수익은 또 커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주식이나 선물 옵션, 뭐 선물 옵션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안정성이나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또 투자 수익이 또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뭐가 정답이라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금융, 경제 전문가들 나와서 요즘에는 뭐 주식 투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금리 법칙은 그 복리 법칙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7위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 이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2배가 되는 게 딱 100% 되는 게 아니라 72%만 증가하면 복리에 따라서 72% 증가하면 2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 나오듯이 만약에 6% 금리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금융상품에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원금이 2배가 되는 건 72를 6으로 나눈 13년 뒤에는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원금이 이렇게 몇 배, 2배가 되려면 이 정도 기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금융상품 선택 기준 해서 뭐 이런 주택 자금 마련하는, 뭐 노후생활 자금 혹은 목돈 늘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 주요 금융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데 청약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청약 종합저축 이런 것들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더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투자 또 금융자산 부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하려면 알아야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남을 탓할 수 없고 내가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 부채 부분을 보시면요. 연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체는 신용관리에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연체 상환 후 5년 동안 이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 좀 신속하게 연체 부분 대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금 활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별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것부터 조금 부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가 짧은, 내가 원금을 상환해야 될 부분이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기간이 짧으면.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부채부터 바로바로 빨리 상환을 하고, 이거 상환을 못하면은 문제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대출도 뭐 내 신용등급이라든지 나아지면은 조금 금리가 낮은 것으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 부채가 있다 하면은 현명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축도 중요하죠.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야 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단 빚이 있다. 그럼 빚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니까 일단 빚부터 갚고 저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등급별로 이와 같이 가질 수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신용을 쌓으려면 연체하지 않고 자동이체 납부, 그다음에 한 곳, 꼭 굳이 한 곳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분산되면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측면에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도 요즘에 신용등급 확인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까 그때그때 신용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소득이나 자산이 많다, 신용등급이 높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체를 하면은 소득이 많아도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개인 신용등급 관련해서 또 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좀 금융 부채를 관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후생활 대비하는 부분, 연금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령연금으로 많이 타시는데요. 10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60세 이상에 지급한다. 근데 만약에 연금 타기 전에 내가 지금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좀 개시 기간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러나 수령액이 6%씩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점이 되니까요.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다음 퇴직연금, 그래서 확정급여, 확정기여, 그다음에 개인 퇴직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는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고요. 확정기여는 회사가 일단 절반 부분만큼 적립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결국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이제 확정 기여형입니다. 그다음 개인연금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개인연금들도 여유가 된다 하면은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 뭐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면 나중에 은퇴 후 생활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것도 나중에 연금 수령을 늦게 하면 할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즉 여기가 5.5에서 3.3으로 줄어들잖아요. 즉 이만큼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세율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금 관련된 세제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만 연금은 나중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시불로 받으면 이런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좀 주의를 하셔서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거는 내가 이제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집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그 거주를 하면서 매월 얼마큼씩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주택은 그 금융 회사의 소유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주택연금 부분도 요즘에는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초연금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좀 기본적인 세금이나 금융 지식들을 간단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좀 주어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긴 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위주로 하셔서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갖는 만큼 여러분들이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산, 부채 이런 것들도 현명하게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지금 만약에 모르셨다 하면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단어 그리고 개념들을 이해하셨길 바라고, 또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주제를 미리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선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선별된 내용에 대한 질문 말씀드리고 뭐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개인 신상상 뭐 이렇게 성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과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변청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변청년 부분 질문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청년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로 청년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 조세 형평성,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평성 부분에 부합하는지 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했는데요. 뭐이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측면이고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세금은 단순하게 이제 특히나 이렇게 새로운 세금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뭐 과세 대상이라든지 뭐 세율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돼요. 또한 특히나 이런 새로운 세목들은 조세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세 저항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세라는 것도 뭐 도입을 해야 된다. 뭐 관광세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오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도입이 돼서 우리 일자리 창출 쪽에 사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목적세 부분은 많은 검토 그리고 논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 송청년 분께서 그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송청년 분도 그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송청년 분도 금융 그리고 세금 지식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청년께서 질문하신 거는 세금 마땅히 내야 하지만 너무 많고 복잡한 것 같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많고 매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홈택스 이런 요즘 우리 뭐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AI라든지 해서 그런 측면에서 뭐 국세청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소득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현재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전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고 청년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팁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어떤 세금 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국세, 지방세에서요. 그걸로 좀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면은 사실 청년들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지원하는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그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뭐 임금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청년 소득세 이런 게 중소기업에서 취업하시는 분에게는 청년 소득세 같은 경우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만 15세에서 34세 그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연 150만 원 한도로 9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만약에 뭐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나이가 거기에 해당하신다 하면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청년께서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김청년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청년도 올 한 해 그리고 또 내년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청년께서 질문 주신 거는 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 그리고 세금 교육 이거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청년들께 좀 부여하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주거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금융,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제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청년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관련돼서 또 종합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키워드라도 알고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해당한다 싶으시면 그 부분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또 관련된 기관들의 전화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근데 일단 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2년형, 3년형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2년형은 뭐 매월 뭐 12만 5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요. 뭐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900만 원 해서 2년 뒤에는 1,6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납부했는데 5배인 1,6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 요건이 충족한다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3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납입을 해요. 16만 5천 원. 그리고서 3년 뒤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로부터 그 투자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또 이청년께서 하신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년분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청년분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세무 그다음 금융 지식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청년께서는 돈을 아낀다거나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뭐 재테크 쉽지 않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또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소비도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저축을 함에 있어서도 투자의 안정성이나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고려를 하셔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꼭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사회가 변화하면서 또 금융 상품도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재테크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재테크와 관련된 많은 공부 그리고 상식을 좀 넓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다 더 현명한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칫 세금, 금융 하면은 어렵고 재미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세금하고 금융은 여러분들 떼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여러분들 잘 알고서 현명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긴 시간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런 내용 잘 아셔서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